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강의를 못 찍어줘서 미안해. 빨리빨리 찍어줄게. 자, 우선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삼국시대까지 마무리를 짓고 왔고, 남북국시대에 왔어요. 네, 남북국시대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선생님이 배울 때까지만 해도 원래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그랬지? 통일신라 시대라고 한다 그랬어, 그렇지? 그런데 정확히는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우리 민족이 세웠던 또 다른 나라가 북쪽에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나라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통일신라. 그래서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요 단어는 우리 이 남국과 북국에서 각각 한 문제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한 번에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보다는 남국이나 북국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우선 17년도 수능에는 발해가 나왔었어. 그리고 18년도 수능에 나오지 않았었고, 하지만 이 단원에서 낼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 첫 번째, 통일신라의 중대와 하대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요 두 가지를 냅니다. 특히 이제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는 지금 너무나 독도에 많은 중점이 두어져 있죠. 생각의 중점이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분명히 발해나 일본의 중국 그 역사 왜곡만을 이렇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 왜곡도 충분히 걱정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선생님이 저번 작년에 중국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중국은 지금 만리장성의 그 시작점을 원래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의 시작점은 산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약간 북경 위쪽에 있는 산과 바다 사이의 관, 그래서 산회관이야. 그런데 거기서 거의 만 리를 더 늘려서 지금 황해도까지 만리장성이 뻗어 있었다는. 그래서 만리장성의 동단 기점이 중국의 이렇게 그 연변 땅에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가려져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해서 발해의 우리 역사인 이유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해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거 왜 안 넘어가냐? 자, 봅시다. 자, 흐름 따지기. 요 표를 선생님이 그 너희에게 나눠준 왼쪽 학습지 위에다 그리라고 했었지? 그치? 따라갑시다. 그러면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자리에 한사군이 세워지고 한사군 이후에 각지에서 연맹왕국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맹왕국들 중에 어떤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고구려 그리고 뭐 그런 애들이고 또 고구려에서 백제가 튀어나왔고 신라는 사만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했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세 군데를 통일한 게 어디였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통일한 게 통일신라. 그런데 고구려의 일부 유민들이 바로 발해를 건국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그쵸? 그지? 자, 그러면 뭐 여기는 간단한 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간단한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와 중대와 하대를 보겠습니다. 자, 상대와 중대 하대 때 우리가 서양사에서 배웠던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가 하나 쓰여지게 되는데, 자, 상대 때는 높았다가 중대 때는 내려갔다가 하대 때는 다시 올라가는 요 파란색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진골 귀족들, 즉 귀족권입니다. 반대로 상대는 낮았다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 중대의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하대 때 내려가는 거. 요 그래프는 뭐냐면 왕권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요. 요 상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삼국이 계속해서 싸웠던 상대는 신라 기준으로 상대 중대 하대인 거거든. 신라 상대 때는 고구려와 백제와 삼국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던 시기야. 그래서 우리는 삼국 항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그다음 중대는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강력한 왕권을 구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켜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통일신라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중앙정부의 세력이 약해지고 지방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다시 귀족권이 상승하고 왕권이 약화되는 시간이 가지게 되는데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후삼국 시대. 그래서 신라뿐만이 아니라 후고구려와 후백제, 견훤이 세웠던 후백제와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어떠한 그 통일을 위해서 재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삼국이 다시 한번 항쟁하는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 헤드셋 좀 다시 설정할게. 쌤이 요새 집에를 안 가니까
이게 이 게이밍 헤드셋으로 이게 영상을 찍는데 이 게이밍 헤드셋이 마이크가 생각보다 음량이 굉장히 안 나와. 그러니까 음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마이크의 성량이 굉장히 부족해. 선생님 집에 있는 게 옛날에 선생님 아프리카 방송할 때 그 쓰던 마이크여가지고 성량도 크고 존나 좋은데 그래가지고 동아시아사랑 한국사를 같이 듣는 우리 문과 학생들은 동아시아사 유튜브는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잘 들리는데 한국사 유튜브는 뭐 이 새끼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수업 시간에 자기 욕할 때는 소리 존나 크면서 이렇게 좀 오해할까봐 미안한데 선생님이 게을러가지고 집에를 안 가서 자, 어쨌든 그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중대 하대를 건너서 이 다음 이제 통일신라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통일신라 시대는 다음과 같이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자, 그러면 우선 필기를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필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정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써야 됩니다. 김흠돌의 오역 사건, 그리고 구주 오소경, 그리고 구서당과 십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조금 키우고 줄여볼까?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요때는 중대에는 왕과 집사부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애들이거든. 왕과 집사부의 권한이 어떻게 됐을까? 상승했습니다. 왕과 집사부의 권한이 상승하고 이 집사부의 대가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중이라고 합니다. 시중. 시중은 또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한다 그랬지? 앞뒤를 바꿔서 중시라고도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경제를 먼저 쓸게요. 선생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모니터 위에 낙서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너희 강의할 때 쓰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그 밑에 있는 화면이 안 움직이게 되거든. 바뀌어도 바뀐 게 아니게 돼. 그래서 경제를 먼저 쓸게. 자, 노급은 무엇일까? 노급. 노급을 폐지했어.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자, 우리 노급 배웠지? 노급이 뭐지? 그렇지. 노급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수조권 플러스 수조권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수조권과 노동력을 전부 거둘 수 있는 거. 그게 노급이라고 그랬어. 관료전은 뭐만 거둘 수 있다고 그랬지? 수조권만 거둘 수 있다고 그랬어. 그치? 기억나지? 자, 그러면 수조권이 무엇인가 이런 건 좀 이따 경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 우선 중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대에는 자, 김음돌의 모욕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 김음돌은 누구냐면 왕의 장인이었어. 신문왕의 장인. 이 신문왕의 장인이면 어마어마한 귀족 가문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귀족 가문조차도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면 모욕 사건, 즉 진짜 역모를 일으킨 게 아니라 역모를 일으켰다고 모함을 한 거야. 그래서 모욕 사건을 일으켜서 언제든지 귀족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도 치울 수 있다는, 즉 다시 말해 왕권이 기가 막히게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자 가운데 있는 구주 오소경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신라가 통일되기 전에는 오주 이소경이었어. 그치? 그런데 구주 오소경을 새로 만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게 졌다 해서 그들의 그러니까 피지배민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삼국시대 하나로서 각 지역의 옛날 영토의 삼주씩 그 다음에 너무나 신라 쪽에 치우쳐져 있는 수도 경주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의 지금의 광역시와도 같은 오호소경을 설치해서 민족 융합 정책으로서의 나가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구서당과 십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서당은 신라의 중앙군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군 체제에서 9개 서당이니까 각 나라에 3개씩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3서당, 옛날 백제 사람들이 3서당, 또 신라 사람들이 3서당에서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십정을 설치해서 구주 오소경 중에 각 주에 한 개씩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럼 일정이 남게 되잖아요. 그쵸? 그 일정은 국경지대였던 한 주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서당 십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중대에는 왕과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집사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청와대 비서실 정도가 되겠죠. 집사부의 권한이 강력해지면서 시중 또는 중시라고 하는 집사부의 수장의 권한도 강력해집니다. 그다음 경제를 먼저 할게요, 얘들아. 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는데 노급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조권과 노동력을 같이 부여한 것이고 관료전은 수조권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수조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다음 장에서 써야 될
저기를 가져오도록 합시다. 자, 수조권이라는 건 요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옛날에는 선생님은 지금 공무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이 나라가 선생님한테 주는 월급, 즉 다시 말해 나라의 재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일반 백성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냈던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이야 계좌이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굉장히 쉽게 건네고 편하지만 옛날에는 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화폐 없었고 계좌이체 이런 거 당연히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옛날에 주로 냈던 것들이 쌀이니까 자, 국민이 국가에게 쌀을 냅니다. 그리고 국가는 관리에게 다시 월급으로 쌀을 줍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발생을 해. 자, 쌀이라는 게 무슨 택배 보내면 가는 것도 아니고 종이 비행기에 접어가지고 실어서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물건입니다. 그것을 옮겨지고 나르려면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 일꾼들도 쌀을 먹어야 되고 일꾼이 안 나르고 소가 나르면 소도 쌀을 먹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국가가 그것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쌀이 썩거나 쥐에게 파먹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귀찮게 거둘 것이 아니라 농민 보고 관리에게 직접 내라고 다시 말해 관리가 농민에게 직접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얼마만큼 자기의 월급만큼 요런 생각을 가지고 이 빨간 화살표에서 농민에게서 관리로 직접 넘어가는 이 세금을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수조권. 그런데 이 수조권이 그냥 적용만 되면 좋은데 신라 사회에서는 그냥 적용이 안 됐어요. 자, 귀족들이 신라의 높은 관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지? 즉 진골 귀족들만 할 수 있는데 진골 귀족은 거의 왕도 될 수 있는 최고위 귀족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이 노동력만 아니 말이야 수조권으로 인한 곡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부려먹는 노동력까지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 즉 딱 수조권만 가져갈 수 있도록 경제를 딱 틀을 잡아 놓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을 볼게요. 자, 항상 어떤 일이 있냐고 했냐면 1등과 2등이 사이가 나쁘지 1등과 400등은 사이가 안 나쁘거든. 항상 불만이 있는 건 몇 등에서 나온다고? 2등에서. 자, 진골은 왕도 될 수 있고 모든 벼슬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왕과 진골의 사이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수가 없단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 왜? 그렇지. 진골은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진골이 다 자기의 다 경쟁자예요. 그쵸? 그다음에 진골과 육두품의 사이도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아. 왜 안 좋지? 육두품은 진골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 있는데도 진골들이 모든 벼슬을 다 먹고 골품제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육두품이라고 하고 순 한직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육두품은 누구에게 협력하게 되느냐? 바로 왕에게 협력을 합니다. 왜 협력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왕이 자기를 도와줘서 왠지 좀 높은 벼슬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요것이 바로 중대입니다. 반대로 하대를 볼게요. 하대를 보겠습니다. 이제. 자, 하대에는 아이고, 하대에는 하대. 하대에는 왕의 권력이 어떻게 될까요? 왕과 당연히 집사부의 권력이 약화됩니다. 약화. 반대로 그럼 누구의 권력이 올라가게 될까요? 그렇죠. 귀족들의 대표 회의기구였던 화백회의와 그 화백회의의 대가리인 상대 등의 권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중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들도 있었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무슨 사건들? 자, 진골 간의 왕위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슨 난이 일어났었죠? 김원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보고와 같은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청해진을 세웠던 장보고. 청해진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청해진이지 얘들아. 사병 집단을 이용해서 해군을 만들고 그 지역의 해적들을 때려잡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장보고가 해야 될 일이야?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치, 병사를 사사로이 모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반란을 일으킬 것과 똑같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지금 신라의 중앙정부는 망가져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호족들이 지역에서 각지에서 바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도 계속되는 신라 정부의 수탈을 못 이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원종, 애노의 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됐죠? 이것이 바로 신라의 정치입니다. 자, 우리 호족의 특징이 세 가지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랬지? 그렇지, 대토지를 소유했고 지방의 세력이에요. 요것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보이는 호족의 특징. 그런데 한국사적 특징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군사적인 성격도 조금 가지고 있다. 사병 집단을 통해서.
자, 그다음에 경제는 너무 간단하죠. 지금까지는 귀족의 세력이 약했으니까 귀족들이 꿀을 빨고 있던 노급을 폐지했어. 그런데 다시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졌으니까 노급이 부활하고 관료전이 다시 폐지되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회도 간단합니다. 자, 왕과 귀족, 왕과 진골들은 지금 회복될래야 회복될 수 있는 사이야? 아니야. 그렇지. 진골과 육두품 역시 회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1등과 2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였던 왕과 누가? 육두품이 더 이상 이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립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협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두품은 누구와 협력하냐?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호족들과 협력하게 됩니다. 그 호족들과 협력하게 된 가장 큰 계기로서 이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게 돼요. 이 최치원은 정말로 레알 먼치킨 같은 사람이고 치트키를 썼던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나라로 건너 육두품이야. 당나라로 건너가서 열 몇 살 때 당나라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린 남자애가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미국에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무슨 뭐 국무장관을 했다든지 뭐 국방장관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벼슬을 팔고 돌아온 거야. 그런데 돌아와서 꼭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면 될 텐데 꼭 무슨 연어 새끼도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고향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치원도 신라로 돌아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나 최치원은 신라에서 신분이 뭐였지? 바로 육두품. 그렇기 때문에 높은 벼슬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육두품들은 최치원을 보면서 어떠한 워너비를 세워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라로 돌아오자마자 세상에 당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신라에서는 더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우리의 앞길을 터줄 수 있지 않을까. 즉 이제는 지금까지는 진골만 높은 벼슬을 했으나 최치원 선배를 통해서 우리도 육두품도 높은 벼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으나 그것은 역시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은 시무 10여조를 올려서 진성 여왕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한번 뜯어고쳐 봅시다. 그랬더니 진성 여왕은 제일 빡치는 짓을 합니다. 뭐 익십을 해버리십니다. 니들 그렇잖아.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분명 카톡 읽었어. 근데 답장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오한마로 대가리를 후려쳐야 돼요. 예. 핸드폰 왜 들고 다니냐고. 핸드폰 시계 보려고 들고 다니는 거야? 장식이야? 읽고 나서 왜 씹어? 그치. 카카오톡을 부셔놔야 돼. 그렇잖아. 그래서 해치어는 너무나 열받아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걸 보고 있던 육두품들도 헛된 희망을 접고 호족과 협력하게 되는 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북국 시대에서 남국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신라에서는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문제 외에는 수능에서 낼 것이 없어요. 내면 평가원 개새끼 하고 그 문제 틀리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북국인 발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부터 볼게요.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에 건국자가 있는데 건국자. 자, 발해의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발해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해는 누구의 역사이다? 고구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배층을 볼게요. 지배층은 바로 고구려인입니다. 자, 선생님이 그려줬던 거 하나 기억나요? 삼각형. 자, 이런 삼각형 그려져 있고, 미안해. 개판이라. 요 위에는 지배층인 누가 있어? 고구려인. 그치. 이 밑에 7, 80%는 누구? 말갈인. 요렇게 있었잖아. 요 삼각형 기억나지? 그치. 요거와 마찬가지야.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반대로 피지배층은 말갈인입니다. 즉,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역사는 고구려의 역사다. 즉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역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말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말갈이라는 것은 자 말갈 이전 지금 남북국 시대 이전에는 숙신이라고 불렸어요. 숙신 이건 언제야? 삼국 시대. 그리고 또 뭐라고 불렸어? 일로 넘어와서 얘기할까? 자 그다음에 지금 남북국 시대 때는 뭐라고 불렸어? 말갈이라고 불렸고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는 뭐라고 불렸지? 여진이라고 불렸어 고려 때. 여진이 어떤 나라를 세우지? 금나라를 세우잖아. 그치? 조선시대 때도 여진이라고 불리다가 후금을 세우고 이들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면서 민족의 이름도 바꿉니다. 만주라고 하죠. 만주. 조선 청건국 이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쵸? 다음 외교 문서를 보겠습니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발해 왕이겠죠.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그쵸? 그다음에 문화도 보겠습니다. 문화에서는
고구려 계승이 보이는데 고구려의 어떤 문명이나 문화를 많이 따라갔다는 계승의식이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온돌이라든지 모주림, 천장구조라든지 기와 석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온돌과 모주림 천장구조인데요. 모주림 천장구조는 선생님이 무덤 양식을 할 때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주도록 하고 온돌 얘들아 온돌이 뭔지 알지? 야 너희들이 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겨울에 가장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따뜻한 방에다가 극세사나 그 거위털 이불을 딱 덮고 그다음에 옆에다 귤 한 박스를 갖다 놓습니다. 귤은 땅바닥에 닿아가지고 귤이 따뜻해지면 안 되니까 책상 같은 거 위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는 거야. 그치? 귤 한 박스를 딱 갖다 놓고 내 옆에는 핸드폰과 충전기와 와이파이가 있어. 그럼 완벽해. 완벽해. 뭐 겨울 휴가 개시 스키장 개 족가는 흐르지 마세요. 이게 최고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온돌이라는 건 바닥에 누워 있는 문화잖아. 그치? 근데 고구려는 북방민족이야. 고구려 북방민족인데 바닥에 누워 있다가 어떻게 돼? 북방민족은 춥잖아 날씨가. 그치? 함부로 잘못 누웠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북방민족들은 온도를 쓴다기보다는 책상이나 의자나 침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입식이나 좌식 문화로 가게 되거든. 그런데 고구려는 온돌이 있었기 때문에 와식 문화를 상징한단 말이야. 발에도 마찬가지. 발에도 온돌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돌이야말로 발해가 우리나라 다시 말해 남방 민족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의 어떠한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적인 부분도 보이죠. 자주성으로 연호도 보입니다. 연호. 자주적인 거 연호. 발해가 썼던 연호가 뭐가 있죠? 무왕이 썼던 이난이라든지 문왕이 썼던 대응이라든지 연호라는 건 누구만 쓸 수 있다 그랬어? 황제 국가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즉 우리는 중국 당나라에 예속된 국가가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로서 황제를 칭하는 강력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주성이 있습니다. 다만 발해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문항 때 특히 뭐 이제 저기 동아시아사 배우는 학생들은 잘 배웠겠지만 한국사 배우는 학생들은 동아시아사를 안 배웠으니까 즉 이과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되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는 나중에 고려도 영향을 받아서 이성육부를 만들었지만 발해에 삼성육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삼성육부라는 중앙제도가 있어요. 뭐 정당성, 뭐 선조성,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뭐 문화성, 아니 문화성이란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뭐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눠가지고 중부, 인부, 예부, 지부, 예부, 신부 뭐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 원래 당나라에서 썼던 것과 다르게 좌사정이나 우사정 같은 어떠한 그 우리만의 독자적인 관직이라든지 또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것을 보여주긴 했으나 이것은 발해가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야. 왜? 원전이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당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발해의 상경성이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어졌다. 이 말도 상경성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뭐 우리나라만의 어떠한 독창적인 게 분명히 있겠지만 뭘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장안성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냐면 주자감이나 국자감도 있어. 자, 원래 당나라의 국립교육기관은 국자감이야. 그치? 그런데 그것을 발해 국립교육기관에 가져가서는 주자감이라고 이름을 고쳤어. 그러나 그거 역시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뭐였지? 그렇지, 당나라로부터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이유 중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발해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발해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요. 발해는 대조영부터 문왕, 선왕까지 엄청나게 잘 나갔다가 푹 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대조영은 건국했어요. 건국자. 이거 그렸지? 이거 선생님 지울게. 자, 잠깐만 텍스트 박스. 자,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무왕 때는 당연히 거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산동반도를 공격합니다. 이때 누가 공격하냐면 장문휴라는 애가 공격을 합니다. 당연히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런데 문왕 때는 화해를 합니다. 화해. 그래서 당나라에서 삼성육부라든지 아까 말했던 것들, 선생님이 말했던 세 가지 있지 그런 것들을 베껴오고 신라와도 신라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왕 때는 당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훌륭한 나라가 돼가지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거든요. 바다 동쪽에 있는 강력한 나라. 그런데 백두산에서 화산이 터지고 그 화산이 터져서 나라가 혼란해진 상태에서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거란 침입으로 멸망했다라고 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후삼국 시대에는 호족들이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후삼국 시대는 신라로 얘기하면 무슨 시대야? 그렇지, 하대. 하대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사회적인 문제부터 볼게요. 사회에서 호족들은 사회적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었을까? 아까 왕에게 기댔다가 왕이 벼슬 안 올려주니까 누구와 손잡았다 그랬지? 그렇지, 호족과 손잡았다 그랬어. 그치? 문화적으로는 누구와 혼을 잡게 되냐면, 요거는 써줄게.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문화적으로는 선종과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얘들아, 호족은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병사도 있는 금수저들이야. 금수저들은 귀찮은 거 좋아할까 편한 거 좋아할까? 돈을 조금 쓰더라도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니들이 백조쯤 있다고 생각해봐. 백조 있으면 공부할 선생님이 니들한테 맨날 야이 공부도 안 해서 새끼 니들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니들이 백조가 있어. 저는 커서 건물주가 될 건데요. 씨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교종은 공부하는 종교잖아. 그치? 불교. 그런데 선종은 노력만 하면 된대. 그럼 교종과 선종 중에 뭐가 더 쉽겠어? 그렇지, 선종이 더 쉽잖아. 그래서 호족들은 선종을 더 좋아해. 게다가 풍수지리라는 약간 도교적인 성격도 들어오게 되는데 요걸 더 좋아해. 왜? 풍수지리는 내가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뭐만 하면 돼? 터가 좋은 곳으로 이사만 가고 자기 조상님들의 무덤만 옮기면 돼. 돈 있는 사람한테 그게 어려워? 아니잖아. 돈 쓰면 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호족들은 선종과 풍수지리로서 문화적 협력을, 사회적으로는 육투품과 협력하여 고려를 세우게 되는데 고려를 세울 때까지는 예컨대 지금의 무진주 광주에서 일어나서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견훤이 세운 후백제라든지 또는 지금의 철원 지역에서 도읍해서 개성이나 송악 쪽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라든지 그런 여러 나라들 그리고 신라까지 해서 삼국의 각축 이후에 삼국이 존나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마지막에는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됐던 왕건이 세운 고려라는 나라로 통일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개같이 공부하세요. 예. 시발 주말에 학교 좀 나와라. 개새끼들아 공부 좀 해라. 알았지?